자, 이제 240페이지예요. 지역지구제 보겠습니다. 지역지구제. 번호가 5번인가? 네, 지역지구제는요, 용도지역제라고도 그러는데, 우리 앞에서 봤듯이 이용규제의 방법입니다.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방법 중에서 이용규제다. 자, 지역지구제도 마찬가지로 뜻을 아셔야 돼요. 뜻. 네. 이 지역지구제는 용도지역제, 무슨 말이냐면 토지의 용도를 정해준다는 거예요. 전국토를 토지의 용도에 따라서 용도를 지역별로 이렇게 따로따로 정해주는 것을 지역지구제라 그럽니다. 뜻은 아시겠죠? 네, 뭐 크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요. 두 번째가 목적이에요. 목적 중요해요. 목적. 그럼 토지의 용도를 왜 정해주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가 토지의 용도는 다양하죠. 토지의 용도는 다양한데 만약에 토지의 용도를 지역별로 정해주지 않고 마음대로 쓰라 그래 보세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집을 짓고 어떤 사람은 농사를 짓고 어떤 사람은 뭐 상가를 짓고 공장을 짓고 자기 마음대로 쓸 거 아니에요. 여기 만약에 집을 지어놨는데 옆에서 농사 짓고 있어. 옆에서 돼지를 키우고 있어. 이렇게 막 아무렇게나 사용할 수가 있잖아요. 맞아요. 용도를 정해주지 않으면. 그래서 목적은 정부가 용도를 정해주지 않으면 어울리지 않는 토지 이용이 많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울리지 않는 토지 이용을 규제하여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게 목적이에요. 어울리지 않는 토지 이용을 규제하여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게 목적이다. 토지 이용 효율성. 우리 토지는 한정되어 있거든요. 한정된 자원을 이용할 때 어울리지 않는 토지 이용이 막 이루어진다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토지가 풍부하면 뭐 그렇게 사용해도 돼. 근데 토지 자체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효율성을 위해서는 어울리지 않는 토지 이용을 규제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두 번째, 이 말은 결국 이 뜻하고도 거의 같습니다. 부의 외부 효과를 규제한다. 제거한다. 뭐 감소시킨다. 뭐 이런 뜻이에요. 아까 우리 부의 외부 효과 공부했잖아요. 다른 사람이 피해를 주는 거란 말이에요. 만약에 내가 집을 지어놨는데 옆에서 만약에 공장이 들어서 보세요. 그럼 부의외부 효과가 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주거지역과 공업지역 이렇게 용도를 따로따로 정해주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재 보시면 지역지구제 의의가 쭉 나와 있고 그 밑에 3번입니다. 동그라미 3번. 지역지구제의 목적은 전국토를 일정한 용도지역 지구구역으로 구분하여, 우리 공법 시간에 공부하고 계시죠? 네, 그 내용이에요. 어울리지 않는 토지 이용을 규제함으로써, 뭐 어울리는 토지 이용으로 이 말은 굳이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어울리지 않는 토지 이용을 규제함으로써 토지 이용에 수반되는 부의 외부 효과를 제거 감소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효율적 이용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밑에 4번 보시면 효율적 이용이라는 말 보이시죠?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 목적 중에 만약에 지가 안정이 목적이다. 그러면 안 됩니다. 지가 안정은 지역지구제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지가 안정과는 관계가 없다. 자, 세 번째. 효과입니다. 효과. 자, 우리 정책의 효과를 볼 때는 단기와 장기로 나눠서 봅니다. 단기와 장기로. 자, 이때 있잖아요. 자, 장기가 뭐예요?
장기유는 신규 공급이 가능한 거라고 그랬죠? 기억나세요? 그래서 앞으로 효과 얘기할 때 단기와 장기로 나올 때 단기는 수요가 작용하는 시기고요. 우리 거미집 이론할 때도 수요는 즉각적으로 반응한다고 그랬잖아. 근데 장기는 공급이 작용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어울리지 않는 토지 이용을 규제했거든. 어울리지 않는 토지 이용을 규제했잖아요. 그럼 단기에 수요가 어떻게 되겠어요? 수요가 증가합니다. 수요가 증가한다. 그럼 수요가 증가하면 어떻게 돼요? 가격이 오르겠죠? 가격이 올라요. 가격이 오르면 기존의 공급자들, 이 공급자라는 거는 토지 소유자를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기존 공급자들이 초과 이윤을 얻게 됩니다. 자, 시장은 균형을 향해 간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초과 이윤이 발생하면 이 초과 이윤을 없애려고 그래요. 그럼 초과 이윤을 어떻게 없애느냐? 공급이 증가하죠, 이제. 공급자들이 초과 이윤을 보고 있으니까 이 초과 이윤을 없애기 위해서 공급이 어떻게 된다? 증가합니다. 그럼 가격이 어떻게 됩니까? 하락하죠. 그래서 기존 공급자들의 초과 이윤이 소멸해 버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요 얘기가 자주 나올 거예요. 단기에 수요가 증가하면 이 말이 나오면 요까지는 네, 자동으로 간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어요. 그럼 여기서 보면 수요가 증가하니까 장기에는 어떻게 돼요? 공급이 증가하죠. 단기에 가격이 오르면 장기에는 가격이 어떻게 됩니까? 하락합니다. 하락. 단기에 초과 이윤이 발생하면 장기에는 어떻게 된다? 소멸한다. 이런 관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만약에 단기에 수요가 감소한다는 말이 나오면 어떻게 될까? 공급이 감소. 단기에 가격이 하락 나오면 장기에는 가격이 상승. 기존 공급자들이 손해를 보고 있다 그러면 장기에는 손해가 소멸.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단기와 장기는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자, 우리 교재 보시면 241페이지에 단기적 효과 해가지고 그런 말 쭉 나와 있고 장기적 효과 해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게 적혀 있어요. 근데 거기 보면 A, B, C 해가지고 비용 불변, 비용 증가, 비용 감소 산업 이런 말 나와 있죠. 네. 이거 전에 제가 11월, 12월 때 설명드렸는데 기억이 납니까? 네. 자, 한 번만 더 할게요. 근데 이게 사실은 시간이 많이 걸려요. 사실은요. 설명하는데. 자, 봅시다. 자, 공급이 증가한다고 그랬어요. 장기에. 이 공급을 증가시키려고 그러면, 자, 그럼 공급이 어디까지 증가할까요? 공급이 증가한다고 그랬는데, 공급은 언제까지 증가할까? 네. 초과 이윤이 발생할 때까지 한다고. 지금 발생해가지고 공급이 증가하는데, 초과 이윤이 어떻게 될 때까지? 소멸할 때까지. 초과 이윤이 소멸할 때까지 공급이 계속 늘어납니다. 가격 하락도 마찬가지예요. 초과이윤이 소멸할 때까지 가격이 계속 떨어져요. 시장은 균형을 향해 갑니다. 초과이윤이라는 건 균형이 아니거든. 균형이 아니거든요. 그럼 초과이윤이 소멸할 때까지 공급이 증가하는데 이 공급이 증가할 때는 비용이 발생하나요? 네. 비용이 발생하죠. 비용이 발생한다. 이 비용이 발생하는 패턴이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비용이 발생하는 패턴이 크게 세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비용 일정 산업. 기억이 좀 나려고 그래요? 비용 증가 산업이 있고요. 비용 감소 산업이 있어요. 비용 일정 산업이란 건 뭐냐면 자, 물건 한 개 만들 때 1,000원이 들어요. 한 개 만들 때. 2개 만들 때 2,000원이 들어가요. 3개 만들 때 3,000원이 들어가요. 4개 만들 때 얼마 들까요? 5개 만들 때는 이게 비용 일정 산업이야. 단가가 생산 단가가 일정하다는 거예요. 비용 일정 산업. 아시겠죠? 그럼 비용 증가 산업은 뭔지 대충 감이 옵니까? 한 개 만들 때는 1,000원이 들었는데 2개 만들 때는 2,200원이 들어가.
3개 만들려니까 3,600원. 4개 만들 때면 5,000원 뭐 이런 거예요. 점점 비용이 어떻게 됩니까? 증가한단 말이에요. 비용 증가 산업. 비용 감소 산업 뭔지 아시겠어요? 1개 만들 때는 1,000원인데 2개 만들 때는 1,800원. 3개 만들 때는 2,400원. 4개 만들 때는 2,800원. 비용 감소 산업. 규모의 경제 이런 뜻이야. 만들면 만들수록 생산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단가가 점점 작아져. 됐어요? 그래서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는 3가지가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럼 봅시다.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수요 공급을 공부했으니까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우리 시험에 그림은 안 나옵니다. 잘. 자,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자, 수요 곡선, 공급 곡선, 가격, 양 이렇게 돼 있었단 말이에요. 처음에 균형 가격 10,000원, 균형 양 10개였어. 토지라고 그래 볼게요. 근데 정부가 어울리지 않는 토지용을 규제를 해버린 거야. 어울리지 않는 토지용을 규제했어요. 그럼 어떤 일이 생긴다고요? 수요가 증가한다고. 수요 곡선이 증가한다는 얘기는 수요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했다는 뜻이죠. 올랐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격이 어떻게 됩니까? 자, 여기 이제 새로운 균형점이잖아요. 그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에 가격이 올랐다. 만약 12,000원으로 올랐어요. 가격이. 그리고 거래량도 12개로 늘어났다. 이 뜻이거든요. 그럼 보세요. 처음에 여기가 균형이었죠. 이 상태가 처음엔 정상이윤이었어요. 이게 정상이윤이야. 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얘기는 정상이윤을 얻는다는 뜻이에요. 초과이윤이 없어. 근데 이제 가격이 이렇게 올라버리고 양이 늘어나니까 이만큼의 수입이 발생하거든요. 원래는 이 사람 10,000원짜리를 10개 팔아가지고 이만큼의 수입을 얻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수요가 증가해서 가격이 오르고 거래량이 늘어나니까 이만큼의 수입이 발생했단 말이에요. 이 공급자는 10만 원만 벌면 이익을 계속 만들려고 그랬어. 근데 지금은 144,000원이라는 수입이 들어오니까 이만큼이 초과이윤이에요. 이제는 초과이윤이 발생해. 초과이윤이. 자, 그럼 어떻게 된다? 공급이 증가한다는 겁니다. 공급이 증가합니다. 공급 곡선이 오른쪽 움직이겠죠? 자, 이제 봅시다. 이제. 자, 비용 일정 산업이라 그래 볼게요. 비용 일정 산업. 자, 공급이 증가했어. 이만큼. 이만큼 증가했어요. 그럼 요점이네요. 균형점이. 자, 이때의 가격이 만약에 11,000원이라 그래 봅시다. 11,000원. 지금 비용 일정 산업이에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는 가격이 11,000원일 때는 초과이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비용 일정 산업이야 지금. 예전보다 초과이윤이 있을까 없을까? 자, 보세요. 예전에는 가격이 10,000원에 10개일 때 균형이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비용은 예나 지금이나 일정해. 근데 지금 가격이 얼마야? 예전보다 가격이 여전히 높죠? 그럼 초과이윤이 아직까지 발생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는 균형점이 아니야. 그럼 공급이 어떻게 돼? 더 늘어나야 돼. 그래서 어디까지 늘어나냐면 예전 가격하고 똑같아지는 전까지 공급이 늘어납니다. 이게 무슨 산업이다? 비용 일정 산업. 비용 일정 산업은 어디서 균형을 이룬다? 종전 가격 수준에서. 균형을 이룬단 말이에요. 균형을 이룬다는 얘기는 초과이윤이 소멸한다 이 뜻입니다. 비용 일정 산업일 때는. 자, 이제 비용 증가 산업이라 그래 볼게요. 자, 비용 증가 산업일 때는 만약에 가격이 10,000원이야. 공급이 늘어나가지고. 그럼 만약 가격이 10,000원이면 이 공급자는 어떤 상태일까요? 비용은 예전보다 증가했는데 가격은 옛날 가격 받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그러니까 균형이 어디서 이루어지냐면 종전 가격보다 높은 수준인 요점, 예를 들어서 11,000원. 종전보다는 가격이 어떻게 돼야 된다? 높아야 된단 말이야. 이게 그럼 뭐가 돼요? 비용 증가 산업이죠. 비용 증가 산업은 어디서 균형을 이룬다? 종전 가격 수준보다 높은 수준. 그렇죠. 당연한 얘기지.
비용이 옛날보다 증가하고 있는데 가격을 옛날 가격 받으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 옛날보다 가격이 높아지지 당연히. 그렇잖아. 자, 이제 비용 감소 산업이에요. 비용 감소 산업일 때 만약에 종전 가격 만약에 만 원을 그대로 받고 있다. 공급이 늘어가지고. 그럼 여전히 어떻습니까? 가격은 옛날 가격인데 비용은 예전보다 줄었단 말이에요. 그럼 여전히 초과이윤을 보고 있겠죠. 공급이 더 늡니다. 계속 더 늘어갑니다. 더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균형점이 된다. 요거는 무슨 산업? 비용 감소 산업. 비용 감소 산업은 어디서 균형을 이룹니까? 종전 가격보다 낮은 수준. 그렇죠. 그림은 복잡하게 그랬지만 이런 거예요. 비용 일정 산업은 예나 지금이나 비용이 똑같으니까 가격도 옛날 가격과 똑같다 이 얘기고, 비용 증가 산업은 예전보다 비용이 늘어났으니까 장기로 가면 가격이 옛날보다는 어떻게 된다? 오른다 이 말이고요. 비용 감소 산업은 만들면 만들수록 비용이 줄어드니까 균형 가격이 옛날보다는 어떻게 된다? 장기로 갈수록 가격이 낮아진다 이 뜻이죠. 맞아요? 그럼 질문해 볼게요. 이걸 잘 이해를 하셨는지. 비용 일정, 비용 증가, 비용 감소 산업 중에서 어떤 게 공급이 가장 많이 늘어날까요? 그래요, 보세요. 자, 여기가 처음에 10개였잖아요. 근데 비용 일정일 때는 이만큼 늘어났죠. 비용 감소일 때는 이만큼 늘어났죠. 비용 증가일 때는 이만큼 늘어났잖아요. 비용 감소일 때가 제일 많이 늘어나네. 그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나? 비용 감소 산업일 경우 공급이 가장 탄력적이다. 맞아요? 네.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가장 크다. 맞습니까? 탄력성이 크다는 건 공급량의 변화가 많이 일어난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비용 감소 산업일수록 공급이 더 탄력적으로 됩니다. 그럼 비용 증가 산업일수록 공급이 더 비탄력. 그렇지. 그렇게 되는 거야. 자, 그 다음 보세요. 여기가 처음에 균형점이었거든. 그죠? 근데 요 점들을 전부 다 뭐라 부르냐면 장기 균형점이라 그래. 여기도 초과이윤 있어요, 없어요? 이 점들은 초과이윤 있다, 없다? 없지. 초과이윤 없애려고 지금 계속 공급이 증가하고 있었잖아요. 요 점들은 다 초과이윤이 없는 점들이야. 장기 균형점이라고 이게 전부 다. 그래서 처음 균형점하고 장기 균형점을 연결한 거를 장기 공급 곡선이라 그래요. 이 파란색 선을. 그러면 비용 일정 산업은 장기 공급 곡선이 어떤 형태입니까? 수평의 장기 공급 곡선. 비용 증가 산업은요, 우상향. 비용 감소 산업은 네. 설명은 좀 길게 여러분 어려울 수 있지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자, 비용 일정 산업. 자, 공급이 증가할 때 종전 가격 수준하고 똑같은 수준에서 균형을 이룬다. 종전 가격 수준. 비용 증가 산업은요, 종전 가격보다 높은 수준. 비용 감소 산업은 종전 가격보다 낮은 수준. 자, 그 다음에 장기 공급 곡선. 비용 일정 산업. 일정하니 어때요? 수평. 비용 증가 산업. 우상향. 비용 감소 산업. 네,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ABC 다시 한번 봅니다. ABC. 비용 불변 산업. 비용 불변 산업이 비용 일정 산업이에요. 비용 불변 산업은 주택 가치가 뭐라고 돼 있어? 원래 수준으로 돌아간다. 원래 수준으로. 그리고 장기 공급 곡선은 무슨 모양이에요? 수평. 자, 비용 증가 산업입니다. 주택 가치는 원래 수준보다 어떻다? 높은 수준. 장기 공급 곡선은 어떤 형태? 우상향. 높으니까 우상향. 비용 감소 산업은 주택 가치가 원래보다 무슨 수준? 낮은 수준. 장기 공급 곡선은 어떤 형태? 우하향. 그리고요, 거기 공급량은 전부 뭐라고 돼 있어요? 네, 공급량은 다 증가입니다. 지금 보세요. 공급량 다 어떻게 됐어요? 다 늘어나지. 공급량 다 늘어나. 많이 늘어나느냐 적게 늘어나냐의 차이뿐이야. 그럼 만약에 시험에서 조심할 게 뭐냐면 비용 증가 산업이라는 말이 딱 나오거든. 근데 여러분들이 비용 증가 산업이라는 말이 나오면 비용이 많이 드니까
공급이 줄겠구나 이런 생각하면 돼, 안 돼? 비용 증가 산업이란 말이 나오는데 뒤에 공급이 감소하여 이런 말 나오잖아. X입니다. 공급 다 증가다? 공급 증가 조심해야 돼. 공급 조심. 공급 증가. 공급 증가. 조심해야 된다. 네.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지역지구제를 실시하면 단기와 장기에 이러한 효과가 나타난다. 뭐 이렇게 말씀드렸고. 자, 그 다음에요. 240페이지에 거기 의미 목적에 동그라미 5번입니다. 동그라미 5번. 세대 간 형평성을 유지한다 이런 말 보이세요? 네. 그 위에다 뒤에 있는 단점에 나올 거죠. 미리 적어둘게요. 그 위에다가 지역 간 형평성은 저해된다. 이게 지역지구제의 문제점이에요. 지역지구제라는 게 뭐예요? 지역마다 용도를 다르게 정해주는 거 아닙니까? 어떤 지역은 좋겠지만 어떤 지역은 좀 안 좋을 수도 있죠. 어떤 지역은 개발이 가능한 지역인데 어떤 지역은 개발 제한구역이란 말이야. 그러면 지역 간 형평성이 어떻게 돼요? 떨어지죠. 하지만 세대 간 형평성은 유지가 돼. 우리가 개발 제한구역이라는 거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남겨둔 거라 보면 돼요. 그래서 이 지역지구제는 지역 간 형평성은 저해되지만 세대 간 형평성은 유지될 수 있다. 이렇게 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기겠습니다. 그래서 242페이지 보시면요. 지역지구제의 문제점 보시면 지역 간 형평성 문제 이런 말 나오죠? 네, 지역 간 형평성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자, 그 밑에 길잡이 문제 1번인데요. 1번. 그 1번 문제는 별표를 하나 해볼게요. 뭐 나온 지는 오래됐지만 제가 이 문제를 하는 이유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정부에서 공업 및 주거 기능이 혼합된 지역을 주거 전용 지역으로 여기까지 다 괄호를 딱 묶어보세요. 이 말이 의미를 일단 파악을 해야 되거든요. 자, 공업과 주거 기능이 혼합돼 있대. 그럼 공장과 주택이 같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네. 어울려요, 안 어울려요? 안 어울려, 안 어울려. 근데 이거를 주거 전용 지역으로 이렇게 해놨으니까 어울리지 않는 토지를 규제해가지고 어울리게끔 만들어줬다 이 얘기죠. 네. 그 얘기야. 어울리지 않는 토지용을 규제했다는 뜻이야 이 말이 지금.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이 얘기잖아요. 토지용 계획을 변경하였다고 하자 이럴 경우에 해당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변화로서 옳은 것은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문제부터 파악을 해야 되는 거야. 항상 우리 시험 문제 풀 때는. 그러니까 이 문제는 그냥 쭉 읽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어울리지 않는 토지용을 규제해가지고 좀 어울리게 만들어줬다는 얘기구나 이 얘기죠. 결국 이걸 물어보고 있는 거야. 이거. 그럼 단기에 볼게요. 단기적으로 주택의 수요는 뭐라고 돼 있어요? 증가하나 공급은 감소한다. O입니까 X입니까? 이런 말 없어요. 아시겠죠? 단기에 수요가 증가했는데 장기에 공급이 감소한다 이런 말 없어.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이런 질문 나오면 이게 뭐 지역지구제도 뭐든 간에 이 말 자체가 없어요. 애를 때렸더니 안 아프다 하더라 이런 얘기야. 이게 지금 말도 안 돼. 수요가 증가하면 항상 공급이 증가합니다. 수요가 증가하면 항상 공급은 증가합니다. 수요가 감소하면 공급은 감소합니다. 이거는 딱 그대로 기억을 해놔야 돼. 일반적으로 다 그렇단 말이야. 자, 2번. 주택 가격은 단기적으로 상승한다. 네. 맞아요. 이게 답이네. 3번. 기존의 공급자는 단기적으로 정상이윤을 획득한다. 이런 말도 없어요. 뭐 단기적으로 정상이윤 이런 말 자체를 안 써요. 장기적으로 가야만 정상이윤이란 말들이 나옵니다. 어찌됐든 단기에는 초과이윤 온다고 그랬죠? 틀렸어요. 가격이 올랐는데 어떻게 정상이윤을 얻겠어요? 자, 4번입니다. 주택 건설업이 무슨 산업이라고 되어 있어요? 비용 일정 산업이래. 그러면 장기적으로 공급이 증가합니다. 공급이 불변 그러면 안 돼. 이런 것도 감정이 될 수 있단 말이야. 비용이 일정이라 그래 놓으니까 공급도 일정하다. 공급도 불변 그러면 맞네. 그러면 안 된다고요. 공급은 뭐? 항상 증가야. 앞에 그게 비용 일정이든 비용 증가든 비용 감소든 공급은 뭐라고요? 증가. 조심해야 돼.
여기 만약에 주택 건설업이 비용 증가 산업이라면 그래 놓고 공급이 감소하여 이렇게 적잖아. 그럼 여러분들 속아 넘어간다니까. 비용이 증가하니까 공급이 줄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요. 무조건 공급 증가입니다. 이런 거 조심해야 돼. 공급이 증가해 맞죠? 네. 주택 가격은 원래 수준보다 낮다? 원래 수준하고 무슨 높다야? 똑같다. 원래 수준하고 같다. 비용 일정이니까. 비용 일정, 네. 원래 가격, 비용 증가 원래보다 높아. 좀 기억합시다. 틀렸지? 네. 자, 5번 봐. 내가 얘기한 게 나오잖아, 지금 봐. 주택 건설업이 비용 증가 산업이라면 장기적으로 공급은 감소하고 공급이 증가해요. 공급은 증가하고 주택 가격은 원래 수준보다 어떻게 된다? 높아진다. 그렇지. 그래서 이 1번 문제를 별표하라는 이유가 이 1번 문제 연습을 많이 하시라고요. 네. 요 내용을 딱 설명하고 있잖아. 네. 오케이? 네. 그래요. 사실은 이 문제가 자주 안 나옵니다. 18 이후부터 잘 안 나왔지만 나올 수 있어요. 나올 수 있다고. 나오면 틀린다니까 여러분들이. 나오면 틀린다니까. 여러분들 공부를 쭉 하다 보면 맞추는 문제는 계속 맞춰요. 틀리는 건 계속 틀려요. 그러니까 우리 시험장 갈 때 맞추는 걸 연습을 많이 해야 돼. 틀리는 걸 많이 해야 돼. 그래 이런 게 잘 틀린다니까. 이런 걸 잘 체크해놔야 돼. 자, 1번 꼭 몇 번 풀어보세요. 한 1번 문제를 한 5번만 계속 보다 보면 이제 내게 될 수 있어요. 계속. 한 번 보면 안 돼. 한 번 봐가지고 안 돼요. 됐습니다. 자, 그 다음, 네. 그 다음에 용어 정리는 그 밑에 지역지구제의 보완책 있죠? 요거는 다음에 한번 시간 될 때 시험에 거의 나온 적이 없기 때문에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44페이지에 개발권 양도제 보이세요? 이거 전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개발권 양도 옆에다가 적으세요. 지역지구제의 보완책입니다. 지금 앞에 1번부터 쭉 나오는 게 전부 다 지역지구제의 보완책이야. 한 페이지 넘겼기 때문에 여러분 모를까봐 다시 적으라는 거예요. 개발권 양도제는 지역지구제의 보완책이에요. 네. 지역지구제는 지역 간 형평성이 떨어져. 개발 가능 지역, 보전 지역으로 나누어지는 게 지역지구제란 말입니다. 근데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보전 지역의 토지 소유자가 손해를 보잖아요. 그걸 보상해 주는 게 뭐였어요? 개발권 양도제였잖아. 지하 공간 보상입니까? 공중 공간 보상입니까? 공중공간. 정부가 직접 보상하는 겁니까? 시장 기구를 통한 보상입니까? 우리나라에서는 합니까? 안 합니까? 그렇지, 그렇지. 그거란 말이에요. 잘했어요. 자, 그 다음 7번 보겠습니다. 개발이익 환수제도인데요. 이 부분도 그전에 시험에 잘 안 냈어요. 개발이익 환수제도가. 최근에 한번 냈단 말이에요. 한번 볼게요. 자, 개발이익 환수제도 뜻이 뭘 것 같아요? 뭔지는 모르겠지만 개발이익이라는 거를 정부가 걷어들이겠다는 내용이죠. 그럼 개발이익이 뭔지부터 알아야 돼. 개발이익. 개발이익이란 개발사업의 시행 또는 토지이용 계획의 변경, 기타 사회 경제적 요인에 의하여 줄칩니다. 정상지가 상승분을 초과하여 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자 또는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되는 토지 가액의 증가분이다. 뭐 말은 길게 적어놨는데 한마디로 이겁니다. 자, 개발을 함으로써 개발을 하게 되면 땅값이 올라가요. 올라가죠? 땅값 오르는 걸 해소한다는 뜻이 아니고 정상적으로 오르는 거, 초과하는 거를 해소하겠다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오르는 걸 인정해줘. 정상지가 상승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 일정액을 정부가 환수하는 제도예요. 개발이익 환수제. 그래서 개발이익의 개념 옆에다가 불로소득 이렇게 하나 적어두세요. 불로소득적 성격이 강해요. 이게 그냥 땅값이 오른 거 아닙니까? 개발한다는 호재 때문에. 그렇죠? 불로소득적 성격이 있다. 자, 그 다음에요. 양가로 3번 보세요. 양가로 3번. 개발이익의 환수 방법 있죠? 자, 여기 보면 부담금이라는 게 있어요. 부담금. 대표적으로 가장 많이 합니다. 개발 부담금.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번에 보니까 과세를 통한 방법도 있죠. 그러면 개발이익 환수 방법은 과세를 통해서만 하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개발이익 환수 방법 옆에다가 비과세적 방법도 있다 이렇게 적어두세요.
과세를 통해서만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게 아니고 세금을 통하지 않은 방법도 있어요. 많아요. 그거 다 어떻게 다 외우려고 그래. 그래서 비과세적인 방법도 있다. 그럼 개발이익 환수를 왜 할까요, 정부가? 재정적인 것도 있겠지만 투기를 막기 위한 것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3번에 투기의 제거 이런 말 나오죠? 그리고 지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개발이익 환수 제도를 합니다. 개발이익 환수 제도. 대표적인 게 부담금이에요. 개발 부담금 부과. 대표적으로 개발 부담금 부과를 제일 많이 해요. 자, 그 다음에 245페이지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토지 공개념이라는 게 나오죠. 토지 공개념이 시험에 한번 나오지 않겠나. 이번 정부들도 하도 많이 얘기를 하기 때문에 나올 줄 알았는데 출제는 안 되더라고요. 그럼 봐봅시다. 토지 공개념. 토지 공개념이 뭘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에? 공짜라는 거 보세요. 자, 공이라는 게 여럿이 이런 뜻이죠. 더불어가 공이거든. 더불어. 네. 자, 우리 자본주의 국가는 사유재산을 인정하고 있잖아요. 그 기본 아닙니까? 그러면 토지 소유자에게 소유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소유권이라는 거는 토지 소유자가 그 토지를 사용하고 수익을 내고 처분할 수 있는 게 소유권이죠. 이게 기본적인 소유권이야. 그럼 공개념은 뭐냐면 그런 소유권을 제한하겠다는 거예요. 소유권 제한이야. 그럼 함부로 막 제한할 수 있나요? 없죠. 그럼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제한하겠다. 그런 뜻이야. 그럼 토지는 왜 제한하느냐 이 말이에요. 사회성 공공성이 강하거든. 토지는 첫째. 사회성 공공성이 강해. 두 번째. 토지는 부족하거든. 그러니까는 정부가 그걸 제한하겠다는 거예요. 마음대로 못 쓰게끔. 내 땅이라고 마음대로 못 쓴다는 거예요. 세 번째. 토지는 개인의 재산이기 이전에 국토의 일부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는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토지 공개념의 의의와 기능. 토지 공개념은 토지의 부정성 때문에 동그라미. 부정성이 뭐야? 부족하다는 거죠. 토지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부정성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점. 그리고 토지의 사회성 공공성을 강조했다. 사회성 공공성. 더불어 쓰는 토지는 더불어 쓰는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 니은 보세요. 토지 공개념은 공익의 원리라 그랬죠.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라 그랬지 않습니까? 공익의 원리. 공공의 이익. 그래서 리얼 봅니다. 리얼. 토지 공개념은 토지 소유권은 절대적 권리가 아니고 제한할 수 있으니까 무슨 권리다? 상대적 권리라는 거예요. 토지 공개념은 토지 소유권은 상대적 권리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비어에 보면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규제하겠다. 이런 내용이죠. 그럼 그 밑에 2번에 토지 공개념 대표적인 정책 수단들이 나와요. 자, 토지 공개념은요, 내 토지인데 내 마음대로 못하고 정부가 이렇게 간섭하겠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럼 그 밑에 제조들이 전부 그런 거예요. 자, 대표적인 거 보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농지 소유 상한제. 농지를 소유하는데 제한을 두겠다는 거예요. 내 땅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데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자, 그 다음 부동산 실명제 보이세요? 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 전부 다 토지 공개념과 관계 있어요. 내 땅 내가 사고 파는데 왜 신고해야 돼? 내 땅을 갖다 내 이름 안 하고 우리 아들 이름 하면 어때?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토지 공개념 때문에. 그 밑에 보세요. 지역지구제. 토지 공개념과 관계 있습니다. 내 땅에다 막 용도를 막 정해버리네. 그죠? 행사를 제한하고 있잖아요, 정부가. 그 밑에 이제 개발 부담금, 지가 공시제도, 이런 거 전부 다 토지 공개념과 관계 있어요. 그런데 그 밑에 당구장 마크 보세요. 택지 소유 상한에 관한 법률하고 토지 초과 이득세법은 이것도 토지 공개념 때문에 있던 법이었는데 폐지돼 버렸어요, 얘들. 얘는 위헌 판결을 받았어요. 위헌 판결. 그래서 현재는 하지 않는다. 넘어갑니다. 자, 이제 주택정책입니다. 주택정책. 지금까지는 토지정책이었어요. 지역지구제 대표적인 토지정책이고 개발이익 환수제도도 대표적인 토지정책이었거든. 지금 우리가 정책하고 있잖아요.
정부의 시장 개입 이유 했었어요. 그죠? 두 가지 있었단 말이야, 두 가지. 정부의 시장 개입 이유 중에 하나가 시장 실패 수정하는 거였는데, 시장 실패 원인 했거든요. 5가지인가 있었어요. 그죠? 있었단 말이에요. 자, 여기 보니까 외부 효과가 있었거든. 그래서 외부 효과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외부 효과에 대해서 공부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토지 정책이 있는데, 토지 정책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대표적인 게 토지은행 했거든. 토지은행을 했었죠. 그리고 이 말고 제가 여러 가지 제도 용어가 있었는데, 그건 제가 3월 달에 하겠다 그랬습니다. 지역지구제 했습니다. 개발이익 환수제도도 일종의 토지 정책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외에도 뭐 선매 이런 제도들이 있어요. 그거는 3월 달에 제가 좀 보도록 하고, 이제 주택 정책이 있거든요. 주택 정책. 주택 정책은 신규 주택 공급 정책이냐, 기존 주택에 대한 정책이냐, 뭐 이런 것들로 나눌 수가 있겠죠. 이거는 새로 집을 만들어주는 거고, 기존 주택 정책은 뭡니까? 재개발, 재건축, 즉 도시 정비 사업과 관계 있어요. 그리고 임대주택 정책이 있어요. 임대주택 정책에는 임대료 규제, 임대료 보조, 오늘 할 거예요. 이거 오늘 할 거예요. 임대료 보조, 공공임대주택, 이런 정책들이 있어요. 그리고 분양주택 정책이 있습니다. 분양주택 정책. 이 분양주택 정책은 분양가 상한제가 있고요. 이 분양가 상한제와 비교되는 게 분양가 자율화야. 분양가 자율화. 그리고 먼저 분양을 받고 집을 지을래, 집을 다 짓고 분양을 할래. 주택 선분양, 주택 후분양이 있단 말이에요. 주택 선분양, 주택 후분양.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이게 주택 정책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대표적인 또 부동산 정책 중에 하나가 조세 정책이 있단 말입니다. 조세 정책이. 그래서 이게 우리 정책론에서 중요한 테마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수업 시간에 요거 기억하라 그랬고, 외부 효과도 아까 제가 말씀했잖아요. 중요한 거죠? 요런 것들이 다 중요한 것들입니다. 토지은행, 지역재구제. 여기서는 요거 중요하단 말이에요. 임대주택 정책, 조세 정책 중요하죠. 나머지 것들은 기본적인 뜻 정도 아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주택 정책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자, 교재 한번 보세요. 주택 정책. 그 주택 정책의 내용 봅니다. 공급 확대 정책에 보면 첫 번째 1번에 신규 주택 건설 촉진 나와 있죠. 신규 주택 공급이에요. 신규 주택 공급은 절량일까요, 유량일까요? 유량이거든요. 새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유량. 그냥 밑에 거 안 봐도 돼. 자, 그 다음에 재고주택 보전과 개량. 이게 이제 재개발, 재건축, 도시 정비 사업이거든. 이건 유량일까, 절량일까? 절량입니다, 절량. 그래서 공급 확대 정책은 유량 정책과 절량 정책으로 나눌 수 있다. 유량 정책이란 신규 주택을 공급해 주는 거고, 절량 주택은 기존의 주택을 개선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번 정부에서는 요걸 지금 제안하고 있고, 이쪽에 좀 포인트를 맞추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했거든. 네. 어떤 게 좋다 나쁘다의 뜻이 아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47페이지 보세요. 거기 보시면 당구장 마크가 중간에 보입니까? 네, 거기 줄 치겠습니다. 주택 보급률이 100%를 초과했어도 신규 주택 공급은 이루어져야 한다. 맞나요?
만약에 국민들에게 주택 보급률이 100%를 넘었었어. 그렇더라고 해서 새 집을 지어주지 않는 게 아니지. 당연히 지어줘야지. 여러분들 가방 다 들고 있지. 핸드백. 우리나라 여자분들에게 핸드백 보급률 100% 넘었잖아. 근데 신규 핸드백 안 만들어요? 만들고 있죠. 그러니까 주택 보급률이 100%를 초과해도 신규 주택 공급은 이루어진다. 당연하지. 질을 높여야 되니까. 당연한 얘기입니다. 자, 이제 247페이지 보시면 임대주택 정책 나오죠. 아주 중요하죠. 임대주택 정책. 작년에 안 나왔어요. 올해 아마 나올 겁니다. 작년에 한 해 쉬었어요, 얘가 지금. 자, 임대주택 정책 첫 번째, 임대료 규제입니다. 임대료 규제. 자, 지금 현재 여기가 균형점이고 여기가 균형 임대료예요. 현재 시장에서 50만 원이라는 금액에서 균형 임대료가 이루어졌어요. 자, 그런데 정부가 보기에 이 균형 임대료가 50만 원이 너무 비싸다고 보는 거예요. 너무 비싸다고 보는 거예요. 정부 입장에서는. 시장에서는 50만 원이 딱 맞다고 보는데 정부가 봤을 때는 이게 너무 비싸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제 개입하는 거예요. 이제. 개입. 그래서 이거보다 낮은 금액에서 30만 원에 정부가 임대료를 딱 정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임대료를 받을 때는 30만 원보다 아래에서 받아라. 이게 임대료 규제입니다. 그럼 정부는 이 임대주택 시장에서 임대인이 받을 수 있는 최저 가격을 정해줬어요. 최고 가격을 정해줬어요.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게 30만 원밖에 안 되거든. 최고 가격을 정해준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임대료 규제를 최고 가격제의 일종입니다. 최고 가격제. 정부가 최고 가격을 정해줬어요. 임대료 상한제라고도 그래요. 임대료의 상한선을 정해버렸어. 임대료 상한제. 자, 임대료 규제에서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 정부가 임대료 상한선을 정할 때 시장 균형 임대료보다 위에서 정합니까? 아래에서 정합니까? 이것부터 기억해야 된다. 균형 임대료 아래에서 규제하는 거예요. 균형 임대료 아래에서 규제하는 거다. 당연하지. 70만 원을 정해놓고 야, 앞으로 70만 원 밑으로 내. 이런 말을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아래에서 규제합니다. 아래에서 규제한다. 자, 이제 효과 아셔야 돼요. 효과. 자, 단기에 한번 봅시다. 단기에. 자, 임차인들. 임대주택에 세대로 살고 있는 임차인들은 이렇게 임대료를 규제해주면 좋아요, 안 좋아요? 단기에 좋죠? 단기에 임차인 혜택이 있습니다. 단기에 임차인 혜택 있다? 임차인 혜택 있어. 임차인 혜택도 없는 거 정부가 정책하면 안 되지. 혜택 있단 말이에요. 자, 이제 장기로 갑니다. 장기로. 자, 이 임대료 규제는 임대인들 입장에서는 안 좋은 정책이죠. 안 좋은 정책이거든요. 앞으로 임대인, 이제 공급자가 피해를 보고 손해를 보면 공급을 줄입니다. 장기에 공급이 줍니다. 어떻게 된다고요? 장기에 공급이 감소.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게. 당연하지. 규제를 했으니까 공급이 줄지. 규제를 했으니까 공급이 줄겠죠? 네. 자, 그래서 이제 생긴 현상들이 있어요. 네, 꼭 알아두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이 두 개는 꼭 기본적으로 알아야 돼. 자, 이제 봅시다.
자, 임대료를 규제하면 임대인들 입장에서 안 좋다 그랬어요. 그럼 임대인들은 임대주택에 대한 투자를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임대주택의 투자를 기피해요. 물세도 안 고쳐줘요. 나가라 그래요. 임대주택의 질이 떨어진다? 주택의 질이 떨어진다. 자, 두 번째입니다. 균형 임대료보다 아래에서 규제했기 때문에 이만큼의 뭐가 발생해요? 초과 수요가 발생하죠. 초과 수요가 발생한다. 세 번째입니다. 임대료 규제를 하면 공급이 줄기 때문에 집이 없어요. 집이 없기 때문에 이사를 가기가 힘들어요. 주거 이동이 저하돼요. 자, 네 번째. 근데 꼭 집이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주거 이동이 저하되지만 꼭 내가 이사를 가서 집이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웃돈을 주고서라도 집을 구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암시장이 형성돼요. 이걸 음성적 거래라고도 그럽니다. 그래서 정부가 규제하고 있는 30만 원이라는 가격하고 그리고 암시장에서 형성되는 별도의 가격하고 가격이 두 개가 생겨요. 그래서 이중 가격이 형성돼. 요까지는요 아주 기본이에요. 반드시 알아놔야 돼요. 요까지는. 그리고 하나 더 중요한 거, 아까 만약에 시장 가격보다 위에서 이렇게 70만 원에 규제를 하잖아요. 만약에 시장 균형 임대료보다 위에서 규제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렇지, 시장에는 아무런 영향 없다. 그냥 그대로 50만 원에 계속 거래합니다. 정부가 70만 원이라는 금액을 정해놓고 이 아래로 거래해. 그럼 어떻게? 알겠어요. 지금까지 우리 50만 원에 잘 거래하고 있었으니까 계속 50만 원에 거래합니다. 아무런 일도 안 생겨. 근데 만약에 위에서 규제했을 때 초과 공급이 발생한다.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초과 공급 안 일어나. 아무런 일도 안 생겨. 아무런 일도 안 생겨. 기억해야 돼. 중요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단 기본적으로 아셔야 돼요. 자, 좀 더 나가 볼게요. 이제 좀 더 나가 봅시다. 자, 임대료 규제라는 거는 정부가 50만 원에 잘 내고 있는 임대료를 정부가 30만 원 규제해 버리는 거거든요. 맞아요? 네. 그러면 이제 공급이 줄어든다고 그랬어요. 네. 그럼 우리가 단기와 장기를 봤을 때, 단기와 장기로 봤을 때, 단기와 장기 중에서 어떨 때 공급이 더 탄력적입니까? 장기. 일단 보세요. 단기에는 왜 임차인 혜택이 있을까? 단기에는. 자, 가격이 내려갔죠? 자, 가격이 내려갔지만 만약에 공급도 없다고 해보자. 공급도 줄었다 해볼게요. 빵값이 1,000원 하던 거를 정부가 앞으로 빵값 300원만 받아라. 그럼 일단 좋죠? 네. 근데 빵집에 가더니 빵이 없어. 그럼 별로 좋을 게 없잖아요. 네. 근데 단기에는 공급의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단기에는 공급의 변화가 없어요. 단기에는 공급의 변화가 없어요. 이건 꼭 기억을 해놔야 되지, 이런 것들은. 그죠? 기본적인 내용이니까. 단기에는 공급의 증가도 없고 공급의 감소도 없어요. 그게 단기야. 그럼 장기는 공급의 변화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단기에 공급이 증가해요. 자, 여러분들이 개론 문제를 풀 때 단기에 공급이 증가하여, 이런 거 없어요, 이런 말. 단기에 공급이 감소하여, 이런 말 없어요. 단기에는 뭐가 변한다? 수요가. 단기에는 공급의 변화가 없다니까. 이런 게 지문에 나오잖아. 그냥 틀린 지문이야.
또 말 나온 김에요. 장기에 초과 이윤이 발생하여. 이런 말 없어요. 장기는 다 균형이라. 균형. 초과 이윤이라 말 나오면 안 돼. 자, 장기는 균형의 시대라 그랬잖아요. 조정의 시대. 장기에 손실이 발생하여. 이런 말 없어요. 없어, 이런 말. 없어. 없어. 알아두시면 좋아요. 문제 풀 때. 이런 말로 일단 틀린 말이야. 그럼 임대료를 규제하면 임대료가 종전보다 가격이 내려가잖아요. 근데 공급의 변화가 단계는 있어, 없어? 없기 때문에 임차인 혜택이 있단 말이에요. 가격만 딱 내려가고 공급에는 변화가 없어. 그러니까 단계에는 임차인 혜택이 있어요. 근데 이제 장기로 가면 어떻게 돼요? 공급이 줄어버린단 말이야. 공급이.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생겨. 그러면 임대료 규제는 단기에는 혜택이 있지만 장기로 가면 갈수록 임차인들의 불편이 생기고 오히려 저소득층들의 주택난이 더 심화된단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그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자, 단기에서 장기로 갈수록 초과 수요가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커진다, 작아진다? 커지겠죠. 초과 수요라는 뜻이 뭔데? 부족이거든, 부족. 단기에서 장기로 갈수록 주택 부족이 더 심해지죠. 안 그래요? 장기로 하면 공급이 준다 그랬잖아. 장기로 가면 임대주택의 공급이 어떻게 돼요? 그럼 집이 풍부해져, 부족해져? 부족한 게 수요, 초과 수요라니까. 그래서 단기에서 장기로 갈수록 초과 수요가 어떻게 된다? 주택 부족 현상이 더 심해진다. 임차인 좋아, 안 좋아? 안 좋지. 그냥 단기적으로 안 좋은 거예요. 초과 수요가 더 커지니까. 그럼 요 말 한번 봅시다. 임대주택의 공급이라 그럴게요. 임대주택의 공급이 비탄력적일수록 자, 이것부터 이제 해석해보자. 임대주택의 공급이 비탄력적일수록이라는 얘기는 공급의 변화가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적게 일어나는 거예요? 적게 일어나는 거야. 자, 임대료를 규제하면 공급이 줄어. 임대료를 규제하면 공급이 줄어. 근데 공급이 비탄력적일수록 이 말은 공급이 많이 준다는 거야? 적게 줄어든다는 거야? 많이 조금 전에 얘기 잘하더만. 비탄력적일수록이라는 얘기는 공급의 변화가 많다는 거야? 공급의 변화가 적다는 거야? 적다는 거라고. 공급의 변화가 적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임대료를 규제하면 공급이 줄어들죠? 그럼 공급이 비탄력적일수록 이 말은 임대료를 규제했을 때 공급이 많이 줄어드는 거예요? 적게 줄어드는 거예요? 적게 줄어드는 거지. 비탄력적일수록이니까. 맞습니까? 임대료를 규제하면 어떤 반응이 오느냐? 공급 감소라는 반응이 와. 근데 비탄력적일수록이라는 건 반응이 작아. 공급이 많이 안 줄어들고 적게 줄어들어. 이 감을 잡아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비탄력적이라는 거는 공급의 변화가 작다는 거예요. 공급의 증가도 적게 일어난다는 뜻이고 공급의 감소도 적게 일어난다는 뜻이야. 이게 비탄력적인 거야. 자꾸 증가만 생각하지 말라니까. 변화가 작게 일어나는 거라고요. 자, 그럼 보세요. 임대주택의 공급이 비탄력적일수록 이 말은 말을 바꾸면 임대료 규제를 해도 공급 감소 폭이 크다는 겁니까? 작다는 겁니까? 작다는 뜻이야. 이 뜻이라고 이게 지금. 네? 그럼 결론. 임대주택의 공급이 비탄력적일수록 임대료 규제 정책의 효과가
클까요? 작을까요? 크다고 하신 분 복 받으세요. 크다고 그래야 맞지. 실컷 얘기했는데 저 의미를 생각해봐라. 임대료 규제를 하면 공급이 줄어드는 부작용이 있는데, 부작용이잖아, 부작용. 근데 비탄력적일수록이라는 거는 공급이 적게 줄어든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일부러 적게까지 했잖아, 뜻까지. 부작용이 작다는 뜻 아닙니까? 임대료 규제의 부작용은 공급 감소야. 근데 비탄력적일수록이라는 얘기는 공급 감소폭이 적다, 부작용이 적다. 그럼 시행효과는 어떻다? 그래, 임대료 규제 정책의 시행효과는 뭔데? 임차인들에게 도움 주자는 건데. 그렇잖아요. 만약 공급이 탄력적일수록, 그래 봐봐. 임대료 규제를 했더니 공급이 막 줄어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집이 없어. 그럼 공급이 비탄력적일수록이라는 말은 집이 많이 안 줄어들어. 임대주택이 많이 안 줄어들어. 그러니까 임대료 규제 정책을 하더라도 효과가 더 클 수 있죠. 그러니까 완전 비탄력이면, 공급이 완전 비탄력이면 시행효과가 100%지. 100%지. 단계는 공급의 변화가 있어 없어? 그 완전 비탄력이지. 단계는 공급의 변화가 없으니까 임대료 규제 정책이 100% 나타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장기로 갈수록 공급이 줄어들거든. 공급의 변화가 있잖아요. 그래 시행효과 줄어든단 말이야. 근데 비탄력적일수록 공급이 감소가 적게 일어난다는 뜻이니까 효과가 어떻다? 크다. 잘 의미를 해보세요. 다행히 이런 게 시험에 안 나니까 얼마나 좋아. 이거 나오면 많이 틀리겠죠. 이거는 시험에 나온 적이 있지만 이건 아직 나온 적은 없어요. 고맙지. 나오면 틀릴 텐데. 그래서 우리 시험은 쉽다. 나오면 틀리게 뻔한 걸 잘 안 물어본다. 근데 앞으로 시험을 떨어뜨려야 되겠다 그러면 낸다, 저런 거를. 정리합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지금 잘 못 찾는 거는 탄력적, 비탄력 개념이 아직 명확하지가 않았어요. 자, 임대료 규제라면 공급이 줄어. 공급이 줄어. 근데 공급이 비탄력적일수록 이 말은 공급이 많이 안 줄어. 임대료 규제는 공급이 주는 게 문제야. 근데 공급이 많이 안 줄면 문제가 작아진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시행효과가 크다, 그 얘기잖아요, 지금. 맞습니까? 네. 오케이. 이게 이제 임대료 규제 조금 어려운 부분에 속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248페이지 보시면, 자, 임대료 규제, 그 밑에 248페이지 밑에 보니까 표로 해가지고 쭉 뭐 적어놨죠? 동그라미 3번 한번 보겠습니다. 주택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비탄력적일수록 시행효과가 있다, 이 말이죠. 그 얘기예요. 참고로 있잖아요. 정부가 정책을 시행하면 공급의 변화가 일어나요. 공급의 변화가 일어나요. 그런데 공급이 감소되잖아요. 안 좋은 정책이에요. 정부가 보세요. 국민이 낸 세금으로 정책을 시행했는데 부족해져 봐봐. 돼, 안 돼? 안 되죠. 그래서 공급이 감소되는 거는 별로 좋은 정책이, 그러니까 임대료 규제는 좋은 정책이다, 안 좋은 정책이다. 오래 하면 안 돼. 그래서 오래 하면 안 되는 거야. 단기에 반짝 시행을 해야지. 이걸 오래 계속 해버리면 오히려 부작용이 더 커질 수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리고 나머지는 참고로 한번 보시면 되겠어요. 조금 쉬었다가 임대료 보조하도록 하겠습니다.